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째 주, 그러니까 이제 14, 그 다음에 뭐 15, 16 좀 지나면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 강의가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의 개념들이 하나씩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가르쳤던 게 교육 정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또 설명했었잖아요. 또 뭐 그 앞에 웨어러블, IoT, IOE 이런 것도 가르쳤잖아요. 유비쿼터스 이런 개념도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뭐 참여공유 개방의 웹 2.0 설명했었는데, 로깅 데이터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메타 태그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메타 값도, 그죠? 이런 것들이 약간 중첩된 개념들도 있고, 서비스로 표현될 때 중복되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서비스인데 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등등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문학적 메타포라고 지난주에 또 강의하면서, 물론 나는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 인문학적 요소가 좀 아니겠니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로봇이라는 게 붙어지는데, 이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로봇을 배우면서 이제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대한 스토리텔링, 기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육 정보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엮어가면서 공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점점 이렇게 더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강의라는 게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무슨 이거는 뭐 로봇 서비스에 뭐 꼭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로봇을 도구를 받은 서비스로 도와진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나가는 거니까,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배웠던 라이프 로깅 서비스가 교육정보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서, 교육정보 서비스의 인문학적 메타포가 무엇이 있는가를 웨어러블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키워드였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로봇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로봇 저널리즘,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로봇이 쓰는 얘기를 조금 해주면서, 교육공학에서 로봇을 다루었던 논문 몇 편을 조금 소개하면서 로봇에 대한 교육정보 설계에 어떤 이런 개념도 있지 않겠니라는 정도까지가 본 강의의 오늘 한 절반쯤 돼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나머지 절반은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들의 논의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의료, 관광, 그 다음에 헬스, 관광 지도, 힐링 맵, 뭐 이런 키워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어떤 서비스는 또 없을까? 검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뒷단에 붙는데, 사실은 앞과 뒤가 좀 틀려요. 제가 뒤에 딴 얘기는, 6월 2일 날에 모 도지사 이렇게 오시는 장소에서 이제 앞으로 뭐 이 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이런 사업 방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는, 왜냐면 뭐 기술 내용 하면 다들 좋으실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한 20분 정도 자리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이제 그 뒷단에 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특허를 내려고 했던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의 전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그 아이디어 재밌지 않겠니?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뭐 이런 정도야. 그리고 내가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날 믿고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의, 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디지털 사이니지를 우리나라에 되게 모던한 형태로 실제로 소개되고 있어요. 어디서 있을까요? 다들 관심 없어요? 디지털 사이니지에? 우리 버스 탈 때마다 디지털 사이니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 이름이 내가 가물가물한데 그 시청 거기 뭐죠? 거기 서울역에 가면요, 대우 빌딩이라고 옛날 때 뭐 그런 게 있어요. 큰 빌딩, 넓적한 빌딩 전체 도면에 이 사람의 작품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줘요. 되게 크게, 밤에 가면 되게 예뻐요. 그 옆에 물론 남대문 경찰서는 국민을 지킨다고 하면서 막 킹콩 같은 경찰이 서갖고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번쩍 들고 있어요. 진짜야. 지금도 있을 거야. 그것도 일종의 국민 안심 지킴이라는 의미의 뭔가 그런 건데, 요즘에 우리는 뭔가 직설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재밌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모던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당동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이고, 현재 얘기하면 국제 갤러리죠? 국제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다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위에 주소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제 뭐 오늘 강의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도 역시 뭐 강의와 수기할 질문인데 사실 제가 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나도 로봇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로봇에 대해서 뭐 계속 관심도 가지고 있고, 로봇으로 최근에 뭐 박사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이제 뭐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저는 이제 어차피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나 어떤 이런 동작적인 것들보다 로봇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이 배출하는 센싱, 그러니까 어떤 유기적인 생물체는 뭐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흩어뜨리면 우리가 전쟁할 때 말동의 숫자를 보고 밥을 지어 먹은 숫자를 보고, 아, 적군이 야 수가 몇 명이구나, 지금 막 밥 지어 먹고 도망갔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말을 따라 쫓아가면 쟤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잖아. 그런 것이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뭘 쓸 때는 쿠키라고 하는 파일을 남겨요. 쿠키라는 게 말 그대로 쿠키야. 쿠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 물론 이제 깔끔한 사람들은 부스러기 이렇게 찍어갖고 침을 발라갖고 지소 먹는 사람들 있겠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도 있을 수 있겠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쿠키는 버리죠. 그게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먹으려면 쿠키를, 맛있는 쿠키를 먹으려면 부스러기가 떨어져.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를 내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가 뿌려져. 어떤 게 뿌려져? 내가 어느 사이트를 몇 분 동안 얼마나 보았고, 그 사이트에서 뭘 했고, 로그인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에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빨라질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쿠키 파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때에는 배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남고 음식을, 에너지를 섭취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살아남을 때에는 쿠키 등의 뭔가 우리가 알게 모르는 로그 파일이 남는단 말이야. 우리가 흔적을 남겨요. 그래, 디지털 지문, 풋프린트, 디지털에 대한 우리의 흔적을 남긴다고. 그럼 로봇은 뭘 남기겠니? 로봇은 당연히 뭐 로봇이 전기로 움직일 테니까 뭐 이렇게 하석 엔진 돌아가고 막 연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파워가 배터리 파워일 테고, 그러면은 분명히 로봇은 센싱 값을 남길 거라고. 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움직이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그런 걸 주지 않겠니? 로봇이 갖고 있는 센서 값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로봇이 갖고 있는 센서 값을 이용해서 받은 정보를 우리는 교육에 어떻게 쓰겠니라고 하는 생각이야. 그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설계한 논문들이 지금 나와, 교육공학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로봇이 너무 재밌어요, 해보고 싶어요 하면 로봇을 활용한 교육공학에서의 정적인 어떤 효과, 부수적인 효과, 또는 로봇을 어떻게 설계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로봇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쁘게 유선용으로 다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뭐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하고도 오늘은 이 내용이 좀 그렇게 썩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뭐 늘 하던 내용이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사람이 없는 사람 연결시킨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동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잘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소개한 거고요. 이제 다시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로봇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로봇이 있고 보이지 않는 로봇이 있겠죠. 보이는 로봇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다 청소기 이렇게 자기가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듣게 되네요. 오늘 아침서부터 무슨 조찬 모임에 갔는데 계속 막 영어를 해갖고 어지러워가지고 뒤를 봤는데 고맙게 옆에 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영어가 바로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위안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온라인 콘텐츠 회사 오토메이티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라고, 요 검색해 보신 다음에 구글에서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로봇 저널리즘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세계 수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로봇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이 있는데 이제 크롤링을 잘하는 거고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크롤링이라는 것은 검색 키워드나 검색 센텐스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다가 오고 해서 조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센싱 값들까지도 크롤링을 잘하는 거예요. 센싱 값.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센싱 값들이 사실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여러분들의 적어도 이 노트북에도 지금 인터넷 연결되면 이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센싱 값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GPS가 있으면 맥 어드레스 플러스 GPS면 이 노트북이 현재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겠죠. GPS가 유경도의 값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맥 어드레스는 이 노트북이 고유한 주소 체계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는 초당 9.5개의 기사를 생산해요. 되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당 9.5개라고 생각하면 기자들이 몇 명을 쓴 인건비예요. 그죠? 그리고 생산하고 2013년에는 총 3억 개에 이르는 기사를 생산했고요. 3억 개예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물론 고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대기자들을 쫓아가지 못할지언정 어지간하게 그냥 팩트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의 기자라면 팩트의 나열 이해하죠? 그죠? 왜냐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팩트를 나열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팩트를 나열하면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등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들이 뻔해요. 그런 것들만 잘 조합해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주석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링크가. 그거 보시면 되는데 2013년엔 1만 5천 개의 기사가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업냐면 여러분들 연합신문 이런 거 아시죠? 해외에서 뭔가 기사가 송보되면 연합신문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다가 국내 신문사에다 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팩트 기사에 대한 것을 그 인사이츠,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 등과 같은 로봇 저널리즘 회사가 일단 가져요. 가지고 수만 개를 여러 회사에다 보내주면 이제 보통 다른 회사가 어떻게 인용을 해요? 연합신문에서는 언급하기를 하면서 이어가잖아요. 연합신문 언급하기에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속보입니다 하면서 한 2줄짜리로 나가잖아. 이해가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로봇이 보내준 거를 정리한 회사가 분석해서 알려주면 그거를 이제 언론사가 받는 거죠. 왜? 언론사가 직접 로봇 저널리즘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포츠 기사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 미디어 기업 포브스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고 금융기사를 판매하고 있어요. 영국의 가디언은 2013년 11월에 종이신문을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을 생산해요. 종이신문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종이신문을 만들어서 오늘의 헤드라인을 자기가 결정해요. 보통 오늘의 헤드라인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미디어에서 잘 교육받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언론인들이 양심에 의해 가지고 오늘 석간 뉴스로, 오늘 조간 뉴스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사 꼭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럴 때 권력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 사주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흔들어지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어지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큰 축인데 이제 그거에 누가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하고 이제 영국의 가디언은 종이신문을 사람이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길지만 좋은 읽을 거리도 알고리즘에서 알려주고요. 또 긴 기사에 대한 댓글과 소셜 공유에 땅에서 선별해서 자동으로 편집해주고 또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인쇄한 종이신문을 제공해줍니다. 사람의 편집을 거치지 않는 최초의 종이신문이고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기사 생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은근히 말이죠. 정부라든지 권력기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뉴스나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국민들에게 일방향으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채널이잖아요.
나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의 주된 내러티브에 듣고 가끔의 기회를 가지고 한 토막의 짧은 커멘트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안 그러고 내가 벽이나 복을 바라고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혼자 막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마음이 다 풀리고 모든 행복이 느껴지면서 뭔가 내가 나에게 뭔가 이 갈등과 이 모든 내적 분열들이 해결되어지나?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퇴하신 교수님들은 명예교수로 남으셔서 마지막 불꽃이라도 이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돈 벌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 관계,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권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도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검증되어졌냐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평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좋은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의 말 한 투가 굉장히 점잖네, 느낌도 좀 좋고 언어도 보통 사람이 쓰지 않는 그들만의 언어를 쓰네. 그들만의 언어가 상당히 고결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우아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데이터라는 걸 이야기해서 뭔가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팩트를 보여주면서 마치 이게 진짜인 것들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뷰즈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고 한 것들은 우리는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반응들은 늘 새롭다는 반응으로 대응하면 안 돼.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죠? 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국가기관이나든지 정부나 권력자들은 이제 언론에 대한 통제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언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 정책을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유혹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잘 떠들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칼을 휘두르는 데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도 존중하면서도 뭔가 정권이나 권력이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면 국영방송 뭐 이런 것들 나라가 다 장악해서 모든 걸 하는 그런 많은 것들만 있는 곳이 특히 더더욱 그렇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언론을 가지려고 또 하고, 실제로. 그리고 뭐 무슨 종교재단도 신문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와 신앙과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미디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채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려고 한 시점에 인터넷을 보시면 좌와 우가 나뉘어지면서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도저히 요즘에 이 인터넷 업계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데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막 새로운 뉴미디어의 뉴스들이 막 등장을 해요. 광고로 도저히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떠한 후원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여튼 간에 주요한 언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또 주요한 언론들이 또 이렇게 딱 자기 소신을 견디고 있어서 마음껏 또 안 되면 그냥 내가 작은 언론들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인데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만 봐도 다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 방법 중에 하나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특정 언론인이나 특정 언론사나 특정하게 내가 뭐 지원해주고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로봇이 했어. 알고리즘이 했어. 알고리즘을 밝히세요. 이건 기업 비밀이야. 그렇잖아. 구글이 검색되어지는 랭킹을 해주는 것을 기업 비밀인데 그 알고리즘 밝혀주니? 나도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특허를 많이 내요. 교육정보에 있어서의 교육정보의 가중치를 둘 때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세분화시키냐에 따라서 교육정보 키워드로 내가 내준 특허의 알고리즘 너무나 많아요.
그걸 나도 얘가 뭐하러 알려줘요? 내가 아직 사업을 해갖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야. 여튼 간에 그런데 결과는 권력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와질 수도 있잖아. 그 양이 수십만 개가 나오고. 당연히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로봇이 한다는 걸로, 과학이 한다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 바라보는 것을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면 믿죠. 우린 디지털 시대에 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이신문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조중동의 종이신문이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히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만 나아가는 신문, 전자화된 신문이 나오고 종이신문의 질감은 이제 전자화된 뭔가 두루마기 같은 게 이렇게 탁 펼쳐지면 거기서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가는 조그만 홀로그램이나 뭐 빔을 켜면 내가 빔을 뭐 무선으로 전기를 받아서 빔을 딱 쏘면 내가 이렇게 눈 아프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넘기는 느낌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임을 인정합니다. 기술은 조금 더디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우리 세대는 멋있게 중절모를 쓰고 갓 나온 신문의 그 잉크 말라가는 이게 냄새를 좀 맡으면서 약간 마초적으로 담배도 좀 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종이신문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안에 찌라시도 넣고 모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상당히 그걸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주요한 미디어들이 있어요. 만약에 조선일보가 과감하게 오늘서부터 조선일보의 종이신문을 찍지 않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종이신문들이 그를 따라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장악력이 크고 하기 때문이죠. 여튼 그러한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은 필요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고 여전히 이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금속 활자가 인쇄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유럽에서 시작되어졌고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 뒤에 이제 소멸이 시작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미래학자 로스 도슨이 종이신문 사라진다고 예측해 보았고 이제 앞에 그림이었어요. 그림에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대개 옛날 후에 2026년이나 인쇄 문화가 이제 사라질 것 같고 일본도 2031년 종이신문이 역사의 뒤에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도 우리 2031년 2040년 다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다음. 그지? 너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의외로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당연히 다 오래 살아야죠. 우리가 다 볼 시대예요. 우리가 다 볼 시대에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젊은 시대에게 끊임없이 내가 종이신문 냄새를 맡으며 볼 시절이 좋았지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꼰대의 느낌이 들지도 몰라. 지금서부터 내비로 그때 종이신문의 냄새를 맡으면서 별로 그 느낌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난 미니 디지털을 봤다 이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신문이 되었을 때 그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옛날 때 신문 사설 같은 걸 잘라갖고 학교에서 노트에 붙여서 가지고 와서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문이 세로로 이렇게 읽었어요. 세로로. 그리고 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못 읽었어요. 한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인가 이제 다 우리나라 말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한자를 모르면 굉장히 경우 없는 사람인 거죠. 한자의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여튼 제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 섞어서 넣은 거예요. 다 고집 듣지 마세요. 자, 로봇 저널리즘은 알고리즘 저널리즘 첫 번째 단계는 편집국의 보조 수단으로 발전. 당연하겠죠. 서포트하는 보조 수단이었겠죠. 애드한 느낌이었을 테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 주변 지역에 발생한 지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제 퀘이크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거는 이제 팩트가 뻔하니까 금방 갔겠죠. 센서 값을 수렴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어느 날에 지진이 났다는 거죠. 한 줄 뉴스란 거 아세요? 한 줄 뉴스? 뉴스인데 한 줄만 나가는 거죠. 한 토막 뉴스.
뭐 백자 뉴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딱 그 정도만 알아도 될 필요도 있어요. 그죠? 너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한 줄 정도. 너가 지금 막 지나가는 앞길에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죠? 네가 지나가는 뭐 200m 반경의 어느 집에 맛집이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다. 이런 한 줄 정보가 의외로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몰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정보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시 자료를 글로 전환하고 글에 올린 도표나 이미지를 제한하는 일을 담당했던 게 뭐예요? 초기에 이제 보조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유튜브의 자막 생성 기능처럼 유튜브의 자막 생성을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자동으로 글로 전환해주고 국회 연설하면 자동으로 글로 바뀌고 우리 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음성 인식 다 오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정치인의 과거 자료와 빠른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그 정치인이 과거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관련된 그 저장된 DB에서 막 확인하면서 알려주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말 바꾸는 걸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겠죠. 우리 개인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얼마나 많은 말 바꿈을 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익숙해진 나의 어떤 내가 나를 속이는 일상성 이런 것들 그죠?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진 데이터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출처가 틀린데도. 왜 그래요? 인터넷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인터넷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몇 포털 사이트에 가게 되고 포털 사이트 첫 번째 화면을 보통 보게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두세 번째 화면 보다가 글 한 200자, 500자 읽다가 눈도 침침하고 또 졸고 음악 듣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로봇은 여러분이 그 정도 할 기간 동안에 인터넷에 있는 50만 개, 60만 개의 페이퍼를 뒤져보고 50만, 60만 개의 페이퍼 중에서 우리가 관심한 키워드를 가져다가 와가지고 그 센텐트만 자르고 그 이미지를 잘라서 새롭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은 그런 것이 뛰어나겠죠. 예를 들어 적지 않은 뉴스 사이트로부터 구글 애널리틱스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구글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해 주죠.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찍으시고요. 유튜브 앞에 광고 넣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애드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분석해서 누가 얼마나 봤는지를 해줘요. 저 그거 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걸로 해서 별거 아니지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커피값 정도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런 게 있네? 가능한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내가 뭐 학벌이 좋거나 내가 방송 뭐 EBS에 나와갖고 뭐 해야지만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네?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걸요? 여러분들 그런 걸 믿으세요. 저는 예전에 되게 책을 많이 썼는데요. 책을 많이 쓰니까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쓰면 연락이 와요. 정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요즘엔 또 속절없이 마음을 좀 변해가지고 절필을 하고 책을 안 쓰고 지가 몇 년 넘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별 볼품없는 우리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물론 어느 분야의 전문가 하면 뻔한 사람 찾거든요. 그러나 어느 분야의 전문가 플러스 원으로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러한 데 글도 쓰고 이러한 데 자기 표현도 하고 좋은 강의도 한 사람들을 누군가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럼 꼭 불러줍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까지 세상이 부정직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 정도까지는 해줘요. 물론 장차관 할 때는 대통령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임명제니까. 그래서 구글의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의 데이터에 대한 요약 보고서 같은 것들, 내러티브 사이언스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뉴미디어를 배우고 있고 뉴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뉴미디어 갖고 있는 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한번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크 배우고 있고 무크를 믿고 있고 좀 일종은 그지? 그걸 이용하는 우리가 교육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그 사례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돈도 안 들잖아. 유튜브에 올리고 채널 넣고 내가 광고 좀 넣어준 다음에 앞뒤로 좀 뭐 돈 벌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 버는 게 찝찝하면 그거 번 거 가지고 어디에다 기부한다고 연결해줘. 그 통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5,000원씩 기부해. 기부할 때 많아. 그렇게 하고 너희들 그냥 다 폰도 좋은 거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시스템을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뭐 마이크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콜로 좋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검색해 보시면 뭐 몬트리올 이런 데 여행 가가지고 나 머리 묶고 막 노트북에 PPT 올려놓고 내가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해서 지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나 그런 거 올렸어요. 잘라서 올렸다, 관심 싶었다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을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 시간 들어가는 거니까. 예쁜 카페 가서 찍어. 너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원격으로 너희 학교에서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너의 재능을 진짜 벽지나 이런 데에서 서울에 못 살고 하는 애들, 고려대에서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10시간 정도 녹화해서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야,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야. 좋은 자료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PPT를 맨날 올리고 있는데 니들은 왜 내 PPT만 다운받고 슬라이드쇼에 올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걸 또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그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아무리 귀로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걸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럼 모든 사람은 기자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마이뉴스. 물론 그거 말고도 블로그를 하세요. 그럼 조선일보에도 블로그가 있어요. 저 옛날 때 조선일보 블로그에서 되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하루 첫날에 막 2,000~3,000 명 봐서 나 놀란 적이 있었어요. 좋은 글을 쓰면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 발탁해서 올라가요.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그럼 학교 생활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고, 도움이 돼요. 내가 얼굴이 드러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얼굴을 이렇게 이태리 같은 데 가가지고 예쁜 이렇게 얼굴 가면 많잖아. 그거를 취미 생활로 그냥 사갖고 와. 니들 방학 때 명품도 사고 다 그러잖아. 그런 거 사 얼마 안 하잖아. 들고 와서 그거 뒤집어 쓰면서 이태리에서 한 거라고 좀 웃겨주고, 요즘에 또 좀 웃겨야지 듣잖아. 그거 쓰고 강의해. 오늘은 토끼 강사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이거예요. 이 역사가 하면서 이제 수학 가르쳐줘. 로그에 대해서 직접 풀면서. 맨날 수학 로그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은 얼마나 잘 알겠니, 그걸. 다 외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서 나보다 다 유명해지고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스태치먼키는 두 가지의 기술 요소로 구성되는데 월드와이드웹에서 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의사결정 나무 학습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주요 선수와 경기 상황, 그러니까 주요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에 몇 시에 몇 점 떴습니다, 누가 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2점을 추가했습니다, 뭐 번트를 쳤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팩트니까 뉴스 기사가 되게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잖아, 그지? 사건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러티브 사이언스가 충분히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데이빗 웨인버거는 지나치게 많아서 알 수 없는 too big to know에서 도서관 또는 과학학술지에서 지식을 얻는 익숙한 방법은 축소를 통한 지식 획득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듀싱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할 때도 우리 리듀스를 했잖아. 그죠? 리듀스하고 매핑하고 했잖아요. 그죠? 거대하게 서로 연결된 웹에서 지식을 포함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식을 추출하고 포함시키는 과정이 리듀싱 하는 거죠. 포함하는 지식은 과거의 축소이고 축소하는 지식과 다르라 지식이 달라지고 경제와 변화하고 교육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과거의 그와 다른 뭔가의 지식이다라 주장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은 구별된다는 거고, 고대 글에 등장한 오래된 개념으로서 정보는 20세기 후반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많이 얘기하죠. 이제 빅데이터까지 올라가고 있고, 정보라는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하면서부터 널리 사용됐고, 정보를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건 쉽지 않겠죠. 뭐 정보공학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요. 정보소통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흐르는 데이터나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오고 가는 데이터를 정보라고 부른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의 정보를 접하고 다루는 장치가 정보기기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 그렇죠. 정보기기죠. 우린 다 정보기기를 가지고 있죠. 몇 개씩. 제가 진짜로 정보기기를 다 도난당했는데 해외에서 깨진 아이패드 하나가 남았어요. 액정이 나간 아이패드 하나가. 그게 없었으면 서울과 연락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 아마 못하고 국제 미아가 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돈도 다 잊어먹었고, 이 신발 밑창에 있었던 게 조금 뭐 나중에 100유로인가 200유로를 찾았나? 하여튼 뭐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리고 여권도 잊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했는데, 그리고 정보기기가 하나 있어서, 그리고 카카오톡을 올리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 하고 친구들한테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제가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았고,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인생을 한번 생각한 기회였어요. 하여튼 한국의 위키피디아를 살펴보면 정보 개념의 모호성은 더욱 커져가고, 정보는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고 수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정보 처리, 정보적인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뭔가 가질 수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이런 건데,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정보도 뭔가 체험형 정보. 그죠? 기억도 체험형 기억,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실제 우리들의 체험을 굉장히, 체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좀 넓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과거보다 통찰력이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에도 이제 체험학습도 있고 뭐 여러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무용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요. 옛날 땐 책만 보면서 이제 간접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수록 정리한 지식과 그 자료라고 얘기하고요. 군사나 첩보를 분석하고 소식이나 자료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해서 지식 상태의 총량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보량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언어학 분야에 쓰이기도 한다는 등등의 사전적인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또 한 번씩 설명해 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사실, 정보, 능력으로 정의하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도 RDBMS가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가 있고, 그죠? 또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있고, 그죠? 데이터도 스몰 데이터도 있어요. 그 다음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이미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것들 중에 또 센싱 데이터가 있고, 메타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한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 정보가 되고, 정보가 어떻게 지능화되어지고, 지능화되어지 집단지성이 되어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그죠? 뭔가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로봇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저널리즘인 양태의 변화, 그를 통한 정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요. 약간 또 다시 이제 결을 좀 달리해서 이제 또래 로봇을 활용한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 아동의 사회학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 효과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인키라고 하는 로봇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그림을 보면 더 좋은데, 제가 갑자기 캡처를 뜨려고 했는데 PDF 파일이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더니 캡처를 못 뜬다고 이렇게 막혀갖고 못 떠갖고 왔는데, 조만간 그 사용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깨고 캡처를 떠서 여러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이렇게 캡처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과대 통해서 나눠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력한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 쭉쭉쭉 거가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 보조 로봇인데요. 인키는 계란 모양으로 계란형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요. 접근도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 뭐 있어요? 별거 없어요. 외부 카메라. 10.4인치 LCD.
그래서 뭐 해요? 카메라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좋게 말하면 관찰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감시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내부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어서 아동과 지속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음성 대화를 할 수 있고요. 360도 회전도 하고요. 이동도 해요. 그러니까 센서를 붙였는데 지가 좀 움직이더라. 이러면 약간 우리 로봇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력 장치를 가지고. 그죠?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근데 센서를 갖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더라면 CCTV 같은 거 약간, 뭐, 압력 센서, 고정형으로. 그치? 또 뭐, 센서들이 좀 복합적이고 하면 사람과 인터페이스가 좀 더 인간 친화적이더라. 그럼 휴머노이드한 로봇이라고 보죠. 휴머노이드한. 그죠? 그래서, 원격지의 전문가가 조종하면서, 원격지에서 조종하고요. 아동과 면대면으로 대화하는데, 텔레프레스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텔레프레스전스가 원격 로봇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잘 봐라. 선생님 모양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다가갔어요. 로봇이 아이에 가서 선생님이 화면에 나와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강의하는데 아이가 그 로봇에 대놓고 때리고 소변을 넣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모욕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 실제로 당한 건 아니잖아. 물리적으로. 느껴 안 느껴? 여러분 교육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그러면 그런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까 안 만들까? 우리가 현존되어진 우리의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없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 너는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내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건 스피커로 들릴 수 있잖아. 내 모습은 홀로그램으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잖아. 네가 나를 때렸는데 맞더라 이러면 진짜 느껴지는 촉감이 있냐면 비로소 난지 아는 거지. 실존하는 나라는 사실을 네 눈을 믿고 마는 거지. 진짜 내가 아닌데 내가 네 눈을 속인지 어떻게 아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요즘에 투명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씌우면 자외선을 교란시켜가지고 적들이 오면 안 보여. 자외선을 교란시켜서 눈이 안 보이니까 투명 망토야 이렇게 숨어서. 그럼 웨어러블 군장비 같은 것도 개발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난 걸 어떻게 알아? 만져보면 알아? 말이 막 이렇게 때려보면 터치니까 그래 뭐 거기까지 우리가 기술이 못 쫓아가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나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강의하고 나를 표현하는데 나에 대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시킬래? 로봇이니까 패도 돼? 그 다음에 문제, 로봇은 비쌀 거 아니야. 하나의 로봇이 움직이는데 로봇에다가 원격으로 선생님이 여러 붙어서 오늘은 과학 선생님, 내일은 수학 선생님 불러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로봇이 현존되어진 주체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해석할래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 로봇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가 움직이는 로봇은 좀 때려도 돼. 예를 들으면. 근데 로봇이 투영되어서 내 의지가 있고 내 모습이 있고 진짜 나 같은 모습에 뭔가가 있는 내 생각에 내 영혼과 내 인격이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내 인격이 모욕받을 수가 있잖아. 교수들에 대한 모욕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심하게 뭐 그런 거 없나? 나 저 법을 잘 몰라서. 로봇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큰 것도 아니고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하겠어? 너희들은 개발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니네 개발되어서 얘들이 어느 날인가 학교 교육 시간에 필요합니다. 팔아야 됩니다. 들어왔어. 힘들어 니도 배워서 이제 원격 조정해. 이렇게 해갖고 게임하듯이.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데 애들이 막 거기다가 막 때려. 막 이러면 이제 네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이걸 이제 나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것인가. 뭐 등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육자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프로치는 보통 사회과학자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훨씬 더 다를 수 있고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해. 나중에 맞고 나서 하지 말고. 나중에 나왔는데 맞았더니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이게 교육으로서 기분 나쁩니다 얘기하면 너무 준비 안 된 것 같잖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교육자로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지. 응? 예를 든지하면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 생각을? 응? 그래서 인키라는 로봇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실제로 실험되어지고 있어. 응? 이런 논문이 있고 읽어봐. 그래서 여기서 효과가 나와. 논문의 결과로서. 다른 논문이야 이거는.
결국 뭐라 나오냐면요. 로봇 기반 교육의 물리적 환경 중 교사의 지도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로봇을 비치하면 효과가 높았대요. 효과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연구야.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로봇을 움직여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대. 실험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로봇에 대한 활용에 대한 측면이잖아. 그 다음에 로봇 기반 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구 구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노릿이 유아들의 자유로운 로봇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유아들의 지식 구성에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그건 다 이해하지, 그지? 지식 구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잖아, 유아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환경 중에 인지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 교육학을 했으면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유아 발달의 중요한 물리적 환경 중에 하나로서의 교육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역할 중에 이 로봇이 들어가는 거야. 외적 조건으로. 로봇 기반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로봇 기반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나 로봇 기반 교육 유아 보육 시설은 플러스 알파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래, 수익이 되네? 괜찮은 로봇 만들면 그거 해놓고 강남에 고급스러운 어른들, 이제 로봇 시대가 올 텐데 로봇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고 학습 지능을 시킵니다라고 하면 또 영어 교육 시키는데도 돈을 좀 많이 주고 가르치잖아. 실제로 있잖아. 내가 액수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집안이나 유명한 부잣집은 남다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미국에서 한 2억짜리 로봇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영어로 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배우고 로봇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절대로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사람을 가끔씩 애를 때릴 수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시스템이 교육적이지 않은데 얘는 스스로가 자기를 주율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원칙에 맞는 로직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밸런싱, 가변성, 어떤 이런 것이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표준화된 교육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잖아. 퀄리티 오브 서비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준단 말이야. 왜? 로봇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잘 못 믿어가는 사회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 등등등. 그래서 교육 현장에 CCTV 들어가는 것도 법으로 나오고 막 이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업적인 그런 욕구와 함께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아이들에게는 되게 재미나게끔 해서 이 작은 이 왕군대 이런 토이 같은 건데 이게 로봇이어갖고 반응형으로 해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거는 조만간 시험 결과가 많이 나올 거야. 시험에 많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면 대부분 다 현대에는 다 불안증을 갖고 있다. 불안 이런 거에 다 때리잖아. 병명으로. 그래서 셋째, 로봇 기반 교육의 물리적 환경과 로봇 활용 능력, 수업에 로봇을 활용하는 정도, 로봇의 능력, 상관관계에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었고요. 전문성을 어떤 직업이 갖는 고유한 지식과 기능이라고 할 때 교사가 로봇 기반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로봇 기반 교육 실행에 있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 교육의 R-러닝, 로봇 러닝 전문성에 대한 누구의 연구에서 교육 과정이 나오고 로봇 활용법이 나오고 로봇 조작 기술이 나오고 로봇 조작을 위한 교수법이 나오고 로봇을 향한 교실 관리 능력이 나오겠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셔서 최신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오시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좋은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걸 찾아가고 그런 길을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단을 지금 30분 내에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데 다음 주에 하기도 힘들고 한번 또 다시 빠른 목소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로그 데이터, 라이프 로깅, 웨어러블 등에 대한 응용 사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시켜서 한번 보자는 거야. 조금 다른 결이야, 다른 내용이야. 로봇에 대한 퀘스천은 거기서 끝나고요. 라이프 로그 스타일 여러분 계속 보아왔죠? 지금까지 들어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화면에 그분의 이름이 줄리안 오피예요. 줄리안 오피, 영국 분이고요. 줄리안 오피는 바로 첫 번째 화면이었던 이걸 그리신 분이시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울역에 가시면 이분이 만든 작품을 파사드라 그러나 디지털 파사드라나 디지털 사이니지 뭐 이런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날의 예술은 그런 식으로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물론 순수 예술도 있겠지만 그래서 영국의 런던 출신의 줄리안 오피는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을 바라봐라. 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 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 아주 사람을 얼굴을 그냥 동그랗게만 표현하고 몸을 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시각적이고 뭐 이렇게 예술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와닿아요. 서울 풍경을 보고 한 말일까? 줄리안 오피의 언급은 우리 도시에 놀랍도록 닮아 있는데 초기 회화 작품에 대한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스타일? 이어폰 들고 있는 거. 저 스타일이에요. 이어폰 듣고 만보게 보고 걸어다니는 거. 그렇죠.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도 웃겠지만 또 이렇게 장님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구멍 뚫린 안경 끼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서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은 선글라스를 했지만 진짜 폼 안 나잖아요. 그죠? 가끔 이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고. 그건 그냥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팔을 걷는다든지 뭐 신발을 왜 장화만 신고 다니냐. 여러분 옛날 때 좀 비도 안 오는데 장화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장화가 40만 원짜리 이런 거 맞나? 20만 원 하나? 비싼 장화 있었죠. 메이커가 뭐지? 그다음 겨울엔 또 어그 부츠인가 맞나? 어그 부츠 맞니? 그런 거 안 신어? 있잖아 그런 거 어그 부츠 같은 거 이상한 털 부츠 신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다 나름대로의 패션이죠. 그죠? 내복 같은 것도 옷 입고 다니고 패션이었잖아, 한때. 요즘 그런 게 있잖아. 뭐라 그러지?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입는 옷이. 레딩스. 맞아요.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발목만 또 하얗게 나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야. 중요한 거야. 패션은 중요한 스타일이야. 그렇잖아. 패션은 그냥 중요한 스타일이고 이어폰을 넣은 중요한 스타일이고 또 헤드폰도 큰 거 들고 다니는 것도 스타일이잖아.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스타일이야. 그리고 가방을 뭘 들고 있냐 스타일이야. 그리고 우산도 스타일이고 뭔가 이런 게 스타일이고 또 뭐 힐링도 스타일이고 관광도 스타일이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요즘에 요리가 대세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 전화이 뭐더라? 그분 TV에 다 그분이 대세잖아.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프로나 그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그죠?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사 라이프가 바뀐 거야. 요즘에 뭐 정치, 사회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이 소개팅 나가서 만나자마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얘기하면은 다음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 그 다음에도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내가 막 용기서 해줄게 그러면. 해줄게 막. 사람은 그런 영혼이 중요한 거야? 비판적 생각? 그렇지. 그래. 싸울 것 같잖아. 싫잖아. 그냥 웃고, 맛집 얘기해주고, 근처에 맛집 한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데가.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좋잖아. 그래서 서울을 만났으면 서울의 어디 맛집과 리스트를 알려주고, 그지? 새로운 데 뭐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식감 좋은 게 어떤 데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지? 유럽에서 뭐가 날라온 거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한 데가 밀가루를 좋게 쓰는 프랑스 밀가루 쓴다. 이런 데 있잖아. 없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러한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고, 그지? 이제 그러한 일상성에서 이제 힐링 정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맛집 검색하고 카페 검색, 은행 검색하잖아. 이게 이제 POI,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 정보잖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인문학 정보를 얘기할 때 여기에 왜 인문학 정보 넣지 않았니라고 얘기했잖아. 그 지도 위에다 인문학 지도를 넣자고 했잖아. 인문학 지도를 넣었는데 맛집은 또 그렇잖아. A라는 맛집을 가면 그다음에 후식은 어느 집을 가라 추천해주면 좋은데 A라는 맛집은 A라는 맛집을 끝나잖아. 내가 A라는 맛집을 검색하면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는 후식을 먹으라 후식 정보를 또 주면서 후식을 이렇게 막 꼬시면서 쿠폰이 날라오면서 뭐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약간 그 상업적인 것에 역격한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싫지 않은 거 있잖아. 그걸 클릭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뭐야? 좀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것도 스토리텔링이잖아. 우리의 동적 이동과 소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잖아. 그러니까 교육 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인문 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그걸 설계하라는 거고 그런 걸 설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IoT가 필요하다면 IoT를 이해하고 유비쿼터스도 이해하고 웨어러블도 이해해보라는 거지. 우리의 교육 정보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걔들이 무슨 센싱 값을 얻을 수 있다면 위치 값을 얻어올 수 있다면 얘가 자꾸 음악을 듣는데 음악은 자꾸 힙합만 들어. 왜 그러냐? 넌 판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적인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판소리를 추천할 때는 어떻게 추천해주고 어느 장소에 추천해주고 어떻게 누가 추천해줄 때가 제일 좋은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교육공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유치한 효과지만. 마케팅은 기업가들은 네가 배고플 때 어느 때 누구를 만났고 네가 유사한 애가 어떤 걸 보았기 때문에 이걸 보라고 추천해 주잖아. 마케팅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잖아. 기업들은 장사하려고. 다단계 같은 데 가봐. 얼마나 무서워. 네트워크를 막 연락해서 다 소식 전해갖고 만나자고 하고. 그렇잖아. 길거리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봐봐. 얼마나 무서워. 막 덕이 있어 보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워. 교육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의 어떤 소외된 애들이 없고 공격을 살리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이용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 교육을 좀 치밀하게 생각해봐. 교육을 좀 무섭게 연구해봐. 교육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보라고. 혼자 그려 그림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힐링이라고 하는 투어를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한 거야. 힐링 정보 어디 있지 이거야.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건강, 힐링, 웰빙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돈도 되잖아. 이렇게 비즈니스가 산업화가 되어져서 경제가 형성되어졌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걸 먹어도 독을 해소하는 음료를 마시게 되고 똑같은 걸 먹어도 옛날 때 내가 팥을 먹었던 거는 옛날 때 팥이 귀신을 쫓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팥 같은 걸 먹으면 무슨 날에 팥을 먹으면 이렇게 애군을 떨어뜨린다. 이래서 팥죽을 먹어라. 이런 게 하면서 어머니가 했던데 뭐 잘 안 듣고 뭔 소리 하냐고 막 짜증나다고 팥 맛없잖아. 난 옛날 때 팥 안에 알 같은 거 이렇게 떡시루 같은 알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거 말랑말랑하고 요즘은 나이 드니까 맛있더라고. 그런 게 감도 맛있고. 근데 얘네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막 그걸 왜 주냐고 막 한 살 더 먹으라고 준다고 하면 싫다고 막 퍼내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다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로 먹지 않고 맛있어서 먹잖아요. 팥 맛있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몸에 좋고 힐링이고 해서 오곡도 먹고 뭘 하는데 힐링과 관광을 결합해 봤을 때 이렇게 위치 기반 서비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어느 위치가 어떤 힐링인지 모르잖아. 저는요, 저희 학교에서 내가 힐링하는 장소가 있어요. 소나무 숲이 저기 좀 구석에 있어. 저 다람쥐길 저 뒤쪽에 하나 있어. 나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큰 수에 숨 쉬어요. 이러면서 좀 미친 사람 같긴 하지만 그 소나무에서 좋은 향이 나오는 것 같아도 거기 좀 앉아있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약간의 숲이야. 나의 나름대로 힐링 공간이야.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을 통해서 그런 걸 힐링을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떤 게 관심이 있었을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POI 우리가 늘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알겠지, 그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왜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에는 카페밖에 없어요라는 걸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고 했다. 왜? 나는 교육자니까. 왜 교육 정보를 좀 더 많이 넣지 않아줘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아이들이 우리 미래라면서요. 왜 그런 정보를 안 넣어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카페 정보가 너무 부실하네요. 왜 카페 정보는 좀 깊이 있는 거 없고 왜 맨날 프랜차이즈 카페만 올리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고, 응?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지세를 보았다고.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충청남도 목천에 있는 세성산이래요. 세성산이란 거를 네이버가 다음에 검색을 해봤더니 내가 어제 검색한 거야. 검색했더니 이런 산이 제 실제 있더라고. 여기야. 높지 않은 산이야. 옛날 때 그 주변에 그 지세였는데 지금은 세정산에 뭐가 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POI로 들어가죠. 지금은 이게 관심사야. 음식점이 있죠. 숙박이 있죠. 카페가 있죠. 병원, 의료, 은행, 주유소, 주차장, 마트, 슈퍼, 편의점.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게 없으면 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 동네. 자연화 너무너무 좋아. 공기 진짜 죽여. 숲이 너무너무 많아. 노루도 뛰어댕겨.
그런데 은행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숙박업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가려면 한 3, 4시간 나가야 돼. 사랑하는 남자도 옆에 있어. 어떡할래? 사랑? 어머, 멋있다 너. 연락해 주세요.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특이한 분이세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막상 살아봐라. 진이 나오고 하면 살겠냐? 진짜 그런 데는 막 진이도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연이니까. 뱀도 조그만 것도 지나가 댕기고. 자연이니까. 옛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맛집이 있고 음식점, 영화관이니까 그게 중요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 일상성에 영화관이 없다고 생각해봐. 영화가 없다고 생각해봐. 텔레비가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의 라이프는 어떻게 되겠니? 책이 없어도 좀 어때? 살만할 것 같아,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해봐. 책이 없어도 살만할 것 같아? 종이신문이 없어도 살만할 것 같아? 살만하지, 인터넷을 보니까. 그지? 근데 영화관이 없다면 살만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해봐. 지금 본 TV에 드라마가 안 나온다면 어떨까? 500개, 30개의 그 채널이 없어졌다. 우리의 일상 라이프가 꼭 그게 답은 아니야. 옛날 분들은 그러지 않고 살았잖아. 옛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단 말이야. 지세를 보고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뒷짐 들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시고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구나 하면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마디도 좀 해보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렇잖아. 놀이 문화가 있었어. 풍류가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런 풍류가 있어. 술도 먹고 신입생이 오면은 뭐 MT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가잖아. 그게 우리의 일상성이고 또 건강도 지키고 하는 게 다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이게 관심사로 올라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에서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관심으로 바꿔보자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는 제가 입문 정보를 했다면 뒤에 오늘은 힐링을 넣은 거야. 그얘야. 알겠죠? 힐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관청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로 힐링을 넣었다면 지도 위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힐링을 그냥 힐링으로만 넣지 말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겹쳐서 한번 힐링을 넣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관광하면서 힐링하면서 뭐 중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한국에 이제 영화인의 거리를 걷고 남이섬을 가고 제주도를 가고 뭐 성형수술을 좀 받고 돌아가시고 한 정도의 힐링을 그러니까 소비를 했다면 이제 그 소비가 이제 익숙하잖아. 그 다음에 그거 하시고 온 분은 또 새로운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나무 숲이 많은 데와 대나무 숲이 많은 데와 사찰을 가서 사찰 음식을 먹고 뭐 내가 이렇게 바이오 정보를 저장해서 내가 당뇨가 좀 셌던 분이면 한 일주일 그런 걸음과 올레길을 걷고 그런 식사, 이 당치수가 높은 분의 식사를 하고 병원에서 마지막 돌아갈 때 건강 체크를 했더니 피 검사를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당이 좋아졌어요. 뭐 그런 거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 실험 프로그램 TV 많이 나왔잖아. 그거를 관광지와 연결시켜서 식단을 구성하고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별로야? 응? 나 재밌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힐링을 만들지 말고 이야기가 있는 힐링을 하고 약간 좀 페북에 자랑질도 할 수 있는 힐링을 하고 그지? 또 누군가가 보고 그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힐링을 하고 또 흩어진 개개인의 힐링에 대한 체험과 체험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 위에 이렇게 날씨가 있듯이 올라가는데 지금 힐링을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힐링 스파수가 나오더라고. 또 힐링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 그리고 연자 이렇게 이런 살롱이 나오고 스킨케어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상업적인 느낌의 회사가 스파에 힐링자를 넣고 온천에 힐링자를 넣은 건데 그것이 뭔가 이야기로 구성되어졌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겠고 저걸 보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대한민국의 힐링을 느꼈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러한 곳이 갖고 있는 좋은 자연과 음식에 의한 힐링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그러니까 힐링의 의료 정보는 대단히 암 환자를 고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렇잖아. 와서 수술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현대에는 다 불안을 갖고 있고 우울함을 갖고 있고 불면을 가지고 있고
변비를 가지고 있고 아토피를 가지고 있고 자아 분열을 가지고 있다고 오래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잖아. 내가 비록 의학자는 아니지만 힐링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 맨날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많이 들어봤어.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진짜 그런 거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막 핫하게 막 뛰어다니고 막 관광지에 스팟 보고 막 연예인 보고 기다렸다가 박수치고 이런 여행 알고 도착했을 때 맥박이나 기본적인 피검사에서 뭔가 좀 확인한 다음에 5일이나 일주일 동안 사찰에 가서 음식도 먹고 내가 당뇨병이 많거나 내가 뭐가 또 다른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힐링 코스를 잡아서 그 다음 날은 대나무 숲에 있고 그 다음 날 온천에 가고 그 다음 날에는 찜질에 땀을 쫙 흘리거나 찜질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 사이에 식단을 짜고 그러면서 한국의 관광지를 보고 그러면 하나의 돌을 구경하고 그걸 자기가 사진을 힐링의 맵을 사진을 찍어주고 힐링의 위치마다 스팟을 찍어주고 그걸 뭐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힐링 몇 점 올려주고 공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마지막 피검사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뭐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놀았는데 당연히 뭐든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당장 좋아지겠다. 나도 오늘 먹은 게 뭐야? 아유 오늘 진짜 정크푸드 많이 먹었어. 아침서 라면 먹었어 막. 호텔에서 뭐 조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약속이 너무 바닥에 있어가지고 뭐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가서 좀 기다려서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라면 먹고 왠지 막 매운 라면 먹고 싶더라고. 힘들었나 봐. 그 사이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라면 먹고 싶을 때 있잖아. 아닌가? 고춧가루 막 넣어갖고. 그래서 먹었어요. 안 좋은지 알면서도 꼭꼭 씹어 먹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만 해도 나아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또 잠잘 때에도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해놓고는, 그지? 칠흑같이 어둡게 해놓고, 소리 하나 안 나게끔 하고, 반딧불만 반짝이게 해놓고는 너 숙면을 취했다고. 심장이 고르게 뛰고 있다고, 지금. 빈박이 없다고. 별거 아니지만, 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왜 이런 도지사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양해를 구했어요. 어젯밤에.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가족들과 함께 온영온천을 갔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새로운 무슨 스토리 무슨 하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쭉 보니까 스토리 이렇게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이러한 콘텐츠들처럼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 그런 힐링 관광을 해보는 거야. 여기 기차 타고 힐링 하잖아. 기차 타고 무슨 눈꽃길 여행 이런 거 하잖아. 그지? 뭐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좀 이런 건 무겁지 않니? 뭐 이렇게 암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디를 들어가고 알아서 주는 식단을 주는 데에서 한 달씩 기숙하면서 암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 먹고 웰빙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또 심신을 닦겠다고 해서 사찰에 들어가서 계속 사찰에서만 앉아 있는 거야. 그지? 또는 나쁘진 않아. 템플스테이 나쁘지 않아. 그냥 좋은데 그 문화를 외우고 하는 건데 뭔가 우리가 웰빙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하는 방법들을 조금 액티비티한 관광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플랫폼을 한번 잘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온양은 30년 전통의 음식점이 많았대요. 정말 예스러운 산책길이 많았다고 하고 온천도 했대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갔는데 1936년 있었던 연춘이 있었대요. 호숫가에 장어구이 전문점이래요. 꽤 괜춘. 이런 게 참 오늘날 언어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전문가이신데도 이렇게 귀엽게 쓴 거예요. 그죠? 꽤 괜찮은 보다 좀 뭔가 이러면 뭔가 진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느 한 블로거의 이야기가 있는 글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분한테 메시지 보내고 밥 사줘야 되는데 밥을 안 사줬다. 그지? 이 사람이 여행의 전경과 후경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 부근의 호숫가에서 쉬엄쉬엄 돌다가 보니까 2시간을 소요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잡고 쉬엄쉬엄 걸었겠죠. 그죠? 첫날 코스로. 그리고 30년 전통의 원주 통닭을 먹었어요. 여기서 약간 힐링이 안 될 것만 같다. 그지? 튀겼으니까. 그지? 근데 여튼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액이라든지 우리들의 건강 상태나 심신이나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닭도 먹고 우리가 잠깐 봐도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있었던 삶의 어떤 궤적들이 스토리로 이어지잖아요. 40년 전통의 현대 갈비집을 갔어요. 함흥 냉면집도 봤고요.
밥이 쓱싹 먹기 괜찮았다 그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찍었고요. 온양민속박물관도 가서 쉬엄쉬엄 걷기가 좋았대요. 뭐 걷는 것도 힐링 중에 하나니까, 그지? 슬로우 시티도 있고. 슬로우 시티들만 연결해서도 뭘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이런 체험들을 전체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관광 비즈니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체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면, 페르소나 등등을 봤을 때 사람들은 감각과 감성으로 이러한 오감과 육감까지 이용해서 고객들은 지능과 지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적하는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청주공항이 너무너무 잘 안 풀려, 안 돌아가. 막 외국인들 아무도 안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청주가 있는 지역의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건강센터를 이제 간호원과 몇몇 전문가들을 2명을 딱 배치해요. 공항에 딱 내려요. 내리면 그들에 대한 피 검사를 하거나 키 검사를 하거나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신 상태를 나누어줘요. 뭐 또 나오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한 상태로 그 사람은 대체로 이제 비행기에서 좀 지치고 뭔가 좀 정신없이 오고 해서 아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대부분은 혈당이 안 좋네요. 뭐 나이가 50줄인데 지금 심혈관 관계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추론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A 코스예요. 어떤 코스예요? 심혈관 계통이 힐링되는 코스예요. 이제 B 사람은 이 사람은 좀 걷기도 힘들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을 걷는 운동보다 좀 앉아있으면서 뭘 차로서 이렇게 연골계통을 좀 강화시키면서 하는 힐링 코스를 잡아주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코스가 나누어져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실시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기어에서 삼성으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마케팅 차원에 내놔.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에서 받아서 갤럭시 기어에 좋은 센서를 박아서 그냥 관광객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가져갈 땐 반납하는 거야. 채워주면 이제 여기서 심장박동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거기 관광버스에 있는 AP를 통해서 이 값이 알려지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걷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하고 뭐라고. 뭐 다이어트 힐링 코스도 가능하겠죠. 가지고 이제 그 코스를 이렇게 추적해 주는 거예요. 추적해 주면서 돌아올 때 당신이 얼마나 힐링이 되어졌고 실질적 계량적인 값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듣기에는 뭐 아이돈 정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도 특허를 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왔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그룹핑해서 A라는 사람은 이 경로, 이 힐링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가중치 값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알고리즘도 뽑아볼 수 있어요. 그 디바이스로서 어떤 디바이스 이용하는 간에 맥박 측량이나 심장방동이나 해서 유추되어지는 큰 집단, 아주 러프하지만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하다 뭐다를 그룹을 나눠주고 그 그룹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맞는 관광 지도를 알려주고 그 중에 자기가 선호하게 한다거나 그 코스를 또 자유 코스로 잡아주기도 하고 가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7명의 그룹핑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 지역마다 자기가 건강을 또 측정해. 템플스테이 끝날 때 특징에서 변화량, 그곳에서 효과 이런 것도 측정해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공유한 것을 보여줘서 다음 손님이 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나는 그걸 갖고 기술 특허도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좀 잘난치해서 해주면 뭐가 있겠어요? 타임 스케줄로 관광객들이 도착해서부터 출국 들어와서 아웃할 때까지의 타임 스케줄이 있겠죠? 그 스케줄에 대한 타임에 대한 타임 존이 있겠죠. 왜? 얘가 과거냐, 지금이냐, 현재냐, 또는 타임 존을 넘어서 미국에서 나온 날짜가 바뀌니까, 그죠? 시차에 대한 타임 레그가 있느냐 등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로케이션 장소가 있겠죠. 포지션이 인도어냐, 아웃도어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틀렸죠. 인도어 특정이 틀려요. 아웃도어의 측정이 틀리고, 아웃도어는 GPS를 잡으면 되고, 인도어는 API, 그 AP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인도 측정을 하겠죠. 높낮이를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 내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나이키 신발을 신겨주는 거야 펀딩 받아서 내 신발 네가 진짜 워킹을 몇 걸으면 진짜 정밀하게 나올 거 아니야 칼로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측정해줘 더해줘 그 값을 더하고 네가 먹은 것도
메뉴 식단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에 따라 식단이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힐링 식단이니까. 그 식단은 분명히 주어져 있는 칼로리가 있을 거야. 칼로리 값을 미리 대입 넣어놔. 이 사람 체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것만 자동화시키면 뭐야,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한 뭐 체중 조절, 힐링, 뭐 이런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 걸어. 그 다음에 이제 웨럴 날씨도 있겠고요. 뭐 스피드도 있겠고요. 디렉션도 있겠죠. 체크해서 어디를 갈 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액션을 보고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자동으로 해줘서 힐링 맵을 그려주는 거죠. 루트를.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을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체험형 스토리텔링을 해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등등등.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에 있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러한 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처럼 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로 낸다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 환경, 너희들이 쓰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그려봐라라고 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쓰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냐,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럼 내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겠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보자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기술을 갖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야. 이건 니들이 할 부분은 아니겠지, 그지? 그냥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건 이해해야 되겠지, 그지? 이런 기술을 우리가 교육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웨어러블을 이용해서 광학의 바이오 정보를 공유하고 바이오 정보에 체험을 하는데 나 웨어러블 개발 안 해요. 웨어러블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나 훌륭한 웨어러블 회사들이 많은 걸 개발해 놨어. 그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센싱 값 잡고 측정이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난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쓸 거야. 관광에 쓸 거고, 교육에 쓸 거고, 교실에 쓸 거라고. 그럼 벌써 내가 낼 수 있는 특허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모델도 많고. 재밌어. 그리고 이론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있잖아. 그죠? 학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다음 주까지 녹화하면 되나요? 뭐,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녹화를 더 하고 나서는 나머지 그 다음 시간은 나랑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그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던 걸 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강의 후에 구경갈 사이트 소개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궁금한 거? 로봇이나 센싱되는 값들이 라이프로 로깅되는 값들의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 로봇이 가져다 주는 값이 보조 역할을 할지 메인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라이프 로깅 할 때는 현재까지는 이제 내 몸에 딱 밀착되어지는 옷이라든지 또는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값들로부터 라이프 로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잖아요. 그죠? 로봇은 약간 좀 다른 오브젝트로 거리감을 두고 나에 대한 센싱을 원격에서 CCTV를 본다거나 원격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원격에서 나에 대한 센싱을 받겠죠. 그죠? 근데 로봇에 만약에 로봇이 그래도 나를 센싱하는 값이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값이 있다면 그 값도 굉장히 큰 메인 값이 될 수는 있겠죠. 뭐 로봇과 함께 같이 우리가 뭐 여행을 걷는다거나 로봇과 함께 이틀 동안 교육을 한다든지 뭐 개인과의 교사처럼 현재 로봇에 대한 건 비싸니까 하나의 로봇이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죠? 그 집단이나 연계에 대한 뭐 값들이 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보는 것처럼 뭐 주와 부라면 아직은 부적인 개념이 좀 더 큰 수는 있으나 소셜 로봇 같은 약간 크롤링하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주된 값들로 많이 활용되어지죠. 웹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주니까. 네. 인공지능 쪽으로.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범위의 로봇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컨텐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얘기들과 중첩되어진 부분이 얘기 있고요. 한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아톰 같은 이런 로봇의 느낌이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또 궁금한 거는 이메일이나 나중에 또 예쯤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